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시 써야 합니다. 이 문장이 바로 우리 채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때로는 거의 만트라처럼 반복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이 진짜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역사라는 것은 닫힌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사는 빈틈과 삭제, 임의로 다시 쓴 부분들로 가득한 오래된 필사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혀지거나 숨겨지거나 지워진 것들을 찾기 위해 그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채널은 사물의 표면을 넘어서 탐구하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많은 분들의 애정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비판한 분들도 계셨는데 어쩌면 우리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질문을 던지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편한 답변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단서는 결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고 분해하고 수십 개의 다른 신호들과 연결한 다음 더 큰 틀 안에서 다시 조합합니다. 우리 채널은 한 가지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우리가 들어온 역사, 인류와 문명의 기원은 훨씬 더 크고 깊은 모자이크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의 주제와 미스터리, 수수께끼를 다룹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색다른 걸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조각들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상현상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Attenzione.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거나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학문에서 그렇듯이 지식은 진화하고 더 완벽해집니다. 발견에 따라 변화합니다. 문제는 많은 발견이 무시되거나 조롱받고 은폐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식 지식의 균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균열의 지점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문명을 이해하는 방식, 생명의 기원, 인간의 정체성까지 달라집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뀐다면 사회, 경제, 이데올로기 등 모든 체계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철학자 허버트 마르쿠제는 우리 사회가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이고 조직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인간의 진정성을 키우는 데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안감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불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남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함께할 때만 이 탐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할 때만 우리는 탐구하고 의문을 품으며 보지 말라고 배운 곳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집트의 중심부, 모든 미해결 미스터리의 상징적인 장소인 기자 평원입니다. 피라미드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스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평범하게 취급되며 민속에만 국한되어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무모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의 세부사항, 즉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돌의 파편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자의 세 피라미드 중 가장 작은 미케리노스 피라미드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 거석 벽들을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벽의 한 부분은 대리석처럼 완벽하게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거칠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맞춰져 있고 배치된 것은 차치하고 훨씬 더 단순한 질문을 해봅시다. 저렇게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료가 제거되었을까요? 수십 센티미터입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저 표면을 다듬는 데 쓰인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석영모래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석영모래를 손으로 문질러서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럴듯한 이야기일까요? 수백 톤에 달하는 돌이 그렇게 정교하게 가공되었는데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술로는 이런 일이 극도로 어렵거나 설명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례 중 아주 작은 한 예일 뿐입니다. 같은 수수께끼가 사카라 세라페움의 매우 단단한 섬노감 석관에서도 보입니다. 이 석관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제작됐습니다.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현대 장비로도 재현하기 힘든 유물들입니다. 또한 사카라에서 발견된 섬노감으로 만든 완벽히 대칭적인 항아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알 수 없는 기술로 내부가 판해져 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했을까요? 공식적인 답변들은 농경 문명, 구리 도구, 노동력, 경사로와 도르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설은 사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 기념비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누가 그것들을 세웠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용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피라미드가 단순히 무덤이라는 생각은 억지입니다. 고고학적 증거, 아니 오히려 그 증거의 부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시신도, 어떤 장례 관련 비문도 구체적인 확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패러다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구조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전에 존재했던 더 발전된 잊혀진 문명이 그 돌들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가진 문명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시간선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문명이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가 아닙니다. 진짜 의문은 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 유적들이 정말 훨씬 더 오래된 시기의 것이라면 인류 문명의 모든 연대기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대 측정 오류가 아니라 시간의 단층과 돌에 새겨진 더 멀리 보라는 메시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보려 합니다. 주류 서사에 따르면 역사는 명확한 궤적을 따라갑니다. 먼저 원시인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사냥과 채집에 전념했습니다. 그 후 약 1만 년 전 농업혁명과 함께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고 최초의 도시들이 탄생했으며 마침내 수메르, 이집트, 인도, 중국과 같은 위대한 문명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어디서나 반복해서 듣는 이 도식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문명이 아래로부터 선형적이고 정진적이며 느리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göbekli tepe가 등장합니다. 이는 공식 연대기에 난 열린 상처와도 같습니다. 1990년대 터키에서 발견된 göbekli tepe는 최소 11,6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거성 유적으로 이는 기자의 피라미드보다 7,000년이나 앞선 시기입니다. 공식 과학에 따르면 göbekli tepe를 건설한 사회는 건축, 공학, 상징적 능력이 전혀 없었어야 했던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조각된 거석 기둥들, 천문학적 정렬, 종교적 상징, 동물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göbekli tepe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렵 채집민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1만 1000년 전 에도 고도의 문명이 기념비적 건축물을 설계 건설했다면 모든 연대기는 다시 쓰여야 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göbekli tepe만이 유일한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식적인 연대를 뒤흔드는 다른 유적지들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에 있는 카라한 테페는 göbekli tepe보다 더 오래되고 복잡하며 어쩌면 göbekli tepe의 진정한 원형일지도 모릅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구눔 파당에는 일부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2만 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석층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최소 7,000년 된 선사시대의 천문 관직소인 나부타 플라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 목록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볼리비아의 푸마푼쿠에는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잘린 석재 블록들이 있습니다. 이 장소들 각각은 따로 보면 이상한 점이지만 함께 모이면 공식 역사학에 있어 불협화음의 교양국이 됩니다. 이 불협화음은 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고 이 장소들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와 오래된 메아리가 전 세계 문명에 대해 말합니다. 대재앙을 견딘 문명이나 잊혀졌거나 지워진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새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문명이 그렇게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면 왜 위대한 역사적 문화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렇게 오랜 고고학적 침묵이 있었던 걸까요? göbekli tepe와 파라오의 이집트 사이. 그 암흑의 수천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방해한 걸까요? 이건 단순히 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찾고 다시 듣고 다시 써야 할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문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역사도 다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명의 기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은 언제 지구에 등장했는가?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친 느리고 점진적인 진화 끝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념비를 세우고 종교를 발전시키며 경전을 쓰고 천문학적 체계를 설계하고 존재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원시세포에서 최초의 다세포 생물, 그 다음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유인원, 그리고 호모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오랜 진화의 사슬 끝에 탄생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인간은 채집자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존재로 유목사냥꾼에서 언어, 예술, 수학을 보존하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 도약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느리고 꾸준한 속도로 진행되던 진화가 왜 갑자기 급격히 가속된 걸까요? 또한 모든 역사가를 불안하게 하는 시간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왜 최소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 기원전 4000년경 최초의 문명이 탄생하기까지 19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정말로 발달된 두뇌와 언어, 완벽한 손을 가진 존재가 거의 20만 년 동안 살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건설하지 않고 고도의 문명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러다가 갑자기 몇 세기 만에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걸까요? 문자, 건축, 종교, 철학, 그리고 천문학까지요. 정말로 다윈의 이론만으로 현대 인류의 출현을 이끈 진화의 도약을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의도는 다윈을 미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개방적인 학계에서도 자주 인정되듯이 고전적인 진화 모델에는 여전히 중요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 진화의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단계에 이 모델을 적용하려 할 때 그렇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은 작은 적응, 점진적인 변화, 수천 년에 걸친 종의 변형을 설명할 때는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언어의 갑작스러운 등장, 상징적 의식, 영성, 추상적 사고와 마주하게 되면 그 설명은 덜 견고해지고 더 추측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들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인데 진화의 시간 척도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매우 짧은 기간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원인 화석들이 존재하고 일부는 종들 사이의 중간적 특징을 보여주지만 그 순서는 연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계들이 여전히 불분명하고 빈틈이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잃어버린 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관되고 완전한 진화의 흐름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일련의 단편들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진화론을 처음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이론, 즉 해석적 가설이지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빈틈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모든 과정이 그렇듯이 의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렇다면 다윈의 이론이 이 도약을 완전히 사명하지 못하고 인간 존재의 가장 깊고 의미 있는 특징들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질문은 더욱 시급하고 근본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랜 시간에 걸친 맹목적인 자연 선택의 산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 어느 시점에서 개입, 단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을 벗어나는 의식의 도입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인간의 등장이 이미 수수께끼라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 모든 것에 앞서 존재했던 것은 더욱더 큰 수수께끼입니다. 바로 생명의 등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신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이며 아무리 정교한 진화 이론이라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물질에서 어떻게 탄생할까요? 단순히 시간과 우연의 문제일까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복잡한 분자들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립될 확률은 적대적이고 불안정하며 우주 방사선과 온도 변화에 시달리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환경에서는 너무나 미미해서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허리케인이 쓰레기장을 지나며 완벽한 제트기를 우연히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우주 속에 존재합니다. 우주의 상수들, 중력의 세기, 전자의 전하. 빛의 속도는 아주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아주 작은 변화만 있어도 생명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의식이라는 기적이 가능하도록 법칙을 그렇게 써놓은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모든 미스터리들, 피라미드, 잃어버린 문명, 생명의 기원 중에서도 우리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하거나 삽으로 파낼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아주 먼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뛰고 있는 미스터리,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주류 과학에 따르면 의식은 뇌액은 뇌수적인 현상이며 신경활동의 부산물이고 생화학적 신호에 의해 생성된 환상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세련되어 보여도 실제 경험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기계적인 것도 코드도 심지어 측정 가능한 데이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가진 가장 내밀하고 신비로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보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시간, 자아,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전기적 신호로만 설명될까요? 수많은 과학 연구들이 이러한 물질주의적 관점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 초감각적 지각, 변형된 의식 상태에 대한 실험들은 마음이 뇌의 활동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의식이 결과가 아닌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산물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근원이라는 것이죠. 로저 펜노즈, 스튜어트 해모로프와 같은 저명한 물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조차도 의식이 공간과 시간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신호를 포착하듯이요. 라디오는 음악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물질의 산물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라는 이 생각은 수천 년 동안 고대의 영적, 종교적 전통에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인도 베다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영원하고 나눌 수 없는 의식 원리를 말하며 이는 우주적 브라만의 일부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는 영혼을 신성한 불꽃으로 보고 이것이 신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단지 베일일 뿐이며 의식이 진정한 자아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은 영이 인간을 살아있고 자각하게 만든다고 언급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과학 이전 사회가 오늘날 첨단 연구소에서 밝혀지는 무언가를 어떻게 직감했을까요? 따라서 의식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비물질적 현실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사고체계는 처음부터 재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완벽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는 우주에서 의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만약 의식이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무언가와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 신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보이고 추적되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떠있는 미확인 물체에 대해 들었을 때 얼마나 자주 그것을 괴상하거나 우스꽝스럽거나 허무맹랑한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주류 문화는 우리에게 미지의 것을 비웃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조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무지하고 잘 속는 목격자가
금성을 UFO로 착각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물체를 말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제는 군인들, 조종사들, 정보기관, 그리고 정보위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여러 나라의 정부는 설명할 수 없는 목격 사례, 불가능한 공중기동, 순간 가속이 가능한 물체,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방향 전환, 눈에 보이는 추진 장치가 없는 물체 등에 관한 비밀 문서를 기밀 해제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이제 공식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물체들이 물리법칙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확신을 더욱 거스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언론의 소음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부, 정보기관, 군사기관들이 수십 년간 공식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신의 힘, 초감각적 지각, 원격 투시, 텔레파시, 의도가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 중 하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에야 공개된 CIA의 프로그램으로 명상, 뇌 동기화, 정신적 시각화 기법을 통해 의식을 확장할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현실은 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양자적 환상이며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고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공상과학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양자물리학의 최신 발견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서로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찰자가 관찰된 입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물질은 결국 보이지 않는 정보의 장에 의해 조직된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뉴턴력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늘의 물체들과 전통 신경학을 벗어나는 정신 실험들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 즉 유해투오, 마음, 진공의 물리학을 아주 오래된 종교적 영적 문헌들과 비교해보면 수천 년 전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류가 가장 깊고 원형적인 부분에서 잊혀진 기억, 잃어버린 의식을 간직하고 있다가 때때로 그것이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메아리처럼 다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의식, 양자물리학,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봤는지 스스로 물어봅시다. 그 답은 놀랍게도 성스러운 경전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소리, 즉 현실을 만들어내는 원초적 진동, 이것이 바로 현대의 끈이론과 양자공명이론이 암시하기 시작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물질도 아니고 원자도 아니며 바로 말씀, 즉 창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성스러운 경전인 리그베다에서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보편적 의식과 우주가 태어나고 발전하며 소멸한 뒤 다시 태어나는 우주적 순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현대 우주론 가설 중 하나인 진동 우주론과 매우 유사한 관점입니다. 공식 성경인 에녹서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에 대해 읽을 수 있는데 이들은 금지된 지식을 전해주고 인간에게 천문학, 금속공예, 문자 등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신들이었을까요?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다른 존재라 부를 만한 것이었을까요? 수메르 전통에서도 아누나키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별에서 온 강력한 존재로 유전적 개입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에스겔의 불수레, 야곱의 사다리, 모세를 인도한 것, 아즈텍 우주론의 오호데 디오스까지. 이 모든 이미지는 접촉 경험, 천상의 환상, 인간이 아닌 지성의 현현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신화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텍스트들 중 많은 것에는 숫자 코드, 천문학적 언급,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과학의 도구로 마침내 해독할 수 있는 우주적 묘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망원경, 컴퓨터, 입자 가속기조차 없던 고대 문명들이 어떻게 현실의 진동 구조, 마음과 우주의 상호 연결성, 존재의 다중 차원의 존재를 직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발견한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잊었거나 외면하기로 선택한 어떤 지식의 원천과 접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성은 인간이 미지의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필요에서 비롯된 문화적 사물일 뿐만 아니라 진정하고 깊으며 보편적인 지식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존재와 다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한 요소들, 즉 피라미드, 그에베필리 테페, 인류의 기원, 의식, 천체 현상, 성스러운 문헌들 중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결정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인간이 고립된 생물학적 기계라는 신화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하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는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 심연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만약 역사가 더 오래되고 복잡하다면, 만약 의식이 물질을 넘어선 차원이라면, 만약 우주가 생명을 수용하도록 조율되어 있다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기술로 재발견하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의 이성적이고 조직된 사회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가 되도록 결정한 모습에 맞춰 만들어진 것입니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는 우리의 사회가 동시에 이성적이면서도 비이성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이며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진정성에는 완전히 부적합한 사회입니다. 소외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기계죠. 우리는 인간을 소비자로, 삶을 성과로, 자유를 시장 선택으로 환원하는 물질주의적 패러다임에 푹 잠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육체와 화학물질이라는 환상과 맹목적 진화, 선형적 발전 신화가 무너지면 이 사회의 의미도 무너집니다.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익이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의 일부라면 경쟁적인 개인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 자체가 기적이고 의식이 신성하다면 자원을 소모하고 극심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경제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합리적, 비합리적 모델에서는 전쟁, 환경 위기, 사회적 긴장, 심리적 소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고 이런 상황을 유일한 가능성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불안한 새 질문이 제기됩니다. È solo ignoranza mantenere. 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어떤 의지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생각하고 탐구하며 다른 현실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권력, 보이지 않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이 우리를 서사적 감옥 안에 가두고 있는 걸까요? 의식을 억누르는 권력, 마치 인류에게 불을 준 죄로 프로메테우스를 벌한 신들처럼 말이죠. 각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권력. 왜냐하면 자각한 인류는 더 이상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 모든 것은 지배적인 서사에 생긴 균열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호들을 따라가고 감히 그것들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통제가 아닌 자각과 경이로움, 그리고 상호 연결성에 기반한 세상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쓰여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탐구한 모든 것은 따로 떨어진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다시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채널이 등장하는데 단순히 호기심이나 미해결 수수께끼를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상상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유스토리, 지식의 경계는 서사 실험실입니다. 이곳에서 역사는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고 살아있으며 공명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교리가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야입니다. 영성은 도피가 아니라 탐구입니다. 그리고 신비는 장애물이 아니라 부름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로운 기반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질주의적, 결정론적, 소외감을 주는 이야기 속에 갇혀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깊은 본성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시급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내일의 세상을 형성할 사고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채널이 존재합니다. 매주 우리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분석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차원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란 신성한 진리가 아니라 해석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해석이 그렇듯이 역사는 의문의 대상이 되고 확장되고 재검토되고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 부름임을 느낀다면 여러분도 의식이 물질 그 이상이라고 믿고 삶이 노동 그 이상이라고 믿으며 인간이 기계 그 이상이라고 믿는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저희가 놓친 부분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시고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역사는 다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